단독, 일본 실시간 비상, 한국 울릉공항 완공 임박하자 일본에서 개거품 물고 난리 난 이유, 한국형 전투기 KF-21 상시 배치.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아름다운 섬이지만 백길 3에서 4시간을 포함해 서울에서 가는데 7에서 8시간이 걸리는 탓에 접근이 쉽지 않았던 울릉도가 성큼 가까워지고 있다. 울릉도민의 수건사업이던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최근 공항 부지 해상 매립에 착수하며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다. 오는 2026년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김포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1시간 만에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게 돼 울릉도 당일 관광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찾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앞바다 울릉공항 현장은 파도가 잔잔한 가운데 해상 매립을 위한 포크레인의 사석, 작은 돌덩이, 투하 작업이 한창이었다. 바다 위에는 해상 방파제 구조물인 높이 18m 위 초대형 케이슨 1호가 수면 4m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포항에서 제작된 케이스는 아파트 12층, 3개동 크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예인선에 이끌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210km 거리 바닷길을 시속 5에서 6km, 속도로 52시간 이동한 뒤 지난달 19일 현장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수영 ENC 울릉공항 현장 소장은 2020년 11월 공사에 착수한 뒤 현재 울릉공항 건설공사의 공정률은 20%를 넘었으며 연말까지 전체 30함 가운데 11함이 케이슨을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케이슨 설치와 매립을 거쳐 수면에서 23에서 24m 높이의 활주로 등 공항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정으로 2025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공항은 울릉도 남쪽에 있는 사동항 일원의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이지만 국내 공항 건설에 새로운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평균 수심이 23m, 성토 높이가 평균 46m에 이르는 국내 최대 높이의 해양 매립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 가덕공항의 평균 수심 20m를 웃도는 깊은 수심으로 인해 울릉공항 매립에 필요한 토사 915만 M3는 인접한 가두봉을 30개월간 깎아내 확보하게 된다. 또 항만이 아닌 공항 건설에 케이슨 공법이 적용되는 것은 울릉공항이 국내 처음으로 케이슨의 무게도 지난 2013년 울릉 사동항에 쓰인 14,000톤급 이후 역대 최대인 16,000톤에 이른다. 여기에다 서울 물결표 울릉 1시간, 제주 물결표 울릉 1시간 등 획기적인 교통시간 단축에 따라 울릉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도서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1일 생활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50인승 항공기 이착륙에 맞춰 활주로 길이가 1.2km로 짧게 설계된 것도 국내 공항 가운데 처음이다. 정부는 2025년 3분기까지 총 사업비 7,092억 원을 투입해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부대시설 등을 완성하고 그해 4분기 시험 운영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정식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15분에 1대씩 항공기가 뜨고 내리도록 1시간에 8대씩 하루 약 2천여 명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활주로와 계류장 운영은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가,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다. 여객터미널 옥상에는 가두봉을 형상화한 공항 전망대가 설치돼 항공기 이착륙과 동해바다, 독도 조망이 가능한 관광명소로 꾸며진다. 국토부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 주민의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되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현재 연간 30만 물결표 40만 명대에서 오는 2035년에는 10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종환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울릉공항은 정부가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추진하는 7개의 소형공항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사업이라면서 향후 흑산도공항, 백령도공항 등과 함께 국내 주요 섬을 잇는 하늘길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울릉도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곽인길 울릉군 사동 3리 이장은 공항이 문을 열면 환자 이송 등 울릉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되고 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다만 경북도와 울릉군은 관광객 증가를 대비해 부족한 교통편,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서둘러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일반의 최초 공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가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됐다.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사천 비행장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2 사천 에어쇼에서 그 의용을 드러낸 것이다. KF-21 보람에는 출고식 및 최초 비행 성공 축하 기념행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됐지만 일반인이 직접 비행 모습을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에어쇼를 찾은 관람객들은 KF-21의 웅장하고 날렵한 모습에 감탄을 자아냈다.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KAI가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산청에서 에어쇼 개막식을 보기 위해 왔다는 도모 63씨는 언론을 통해 KF-21의 시연비행과 출고식 행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가 맞나 하는 의심을 가졌다. 면서 막상 눈으로 직접 보니 생각보다 크고 대단한 모습에 가슴이 벅찼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2022 사천 에어쇼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에어쇼의 꽃인 블랙이글스의 고개비행이다. 블랙이글스는 지난 7월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리아트 에어쇼 2022에 10년 만에 참가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공군 특수비행팀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F-35A KC-330 다목적 공중급류 수송기 등 항공전력 30여 대의 축하비행과 호주 민간 고개비행팀 폴베넷, 국산항공기 T-50 KT-1의 시범비행이 매일 진행된다. 또한 타 축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도 잇따른다.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위한 항공우주 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와 항공청소년의 날은 물론 스페이스 챌린지 2022 무인항공기 코딩 경연대회와 제6회 공군참모총장배 드론 종합경연대회에서는 드론 클래시 종목과 드론 축구 종목이 진행된다. C130과 CN235 수송기 체험비행, 항공우주전시관 및 체험장, 국방TV 의문열차 공연 등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박동식 시장은 개막식에서 우리나라 남부지역 유일의 에어쇼이자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사천 에어쇼는 항공우주도시 사천을 상징하는 축제라며 올해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확정된 경사스런 축제인 만큼 많은 관람객들이 사천을 찾아 함께 즐기고 추억에 남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고 말했다. 3. 한눈에 보는 이슈. KF-21 스텔스기로 개발 안 한 이유. 방사청 협동작전 고려. 최근 첫 시제기가 출고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와 관련해 일각에선 스텔스기 로 개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이미 군이 보유한 전투기와의 협동작전을 고려해서 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일 대한민국 자체 전투기 개발 및 노후 전투기 대체 사업의 결과물인 KF-21 1호 시제기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선포한 후부터 국산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20년 만의 성과다. KF-21은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군이 장기 운영 중인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중이다. 약 120대 양산 예정이며 총 개발 비용은 약 8조 8,300여억 원이다. 그런데 왜 하필 4.5세대 전투기로 개발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해서 배치했고, 미국은 F-22, F-35를 능가하는 6세대 전투기를 이미 시험 비행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스텔스기인 F-35 105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도 2021년까지 F-35A 40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다. 이에 대해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최근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 기고한 글에서
검토 단계에서 KF-21은 당시 한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전투기인 F-15K와 FX, 현재 F-35A와 함께 협동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스텔스 능력과 같은 5세대 전투 능력보다는 다양한 무장 장착과 작전 수행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K-F-16 동급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고, 이를 4.5세대급 전투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단장은 한국 공군의 작전 근간은 한미연합작전인데, 이에 따라 연합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 고려사항으로 대두됐고 또 연합 전술 데이터 통신과 연합 기화통신 장비에 대한 체계 통합이 필요했다. 며 한국 공군이 기존에 갖고 있는 항공탄약 활용 및 유사시 주한 미공군과의 항공탄약 공동 활용 또한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존의 군이 보유한 전투기와의 협동작전 능력, 그리고 주한 미공군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우선 고려한 결과물이 4.5세대 미디엄급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이라는 설명이다. 군 향후 스텔스기 진화 가능성 여론화, 확장성 가질 수 있어. 하지만 KF-21이 향후 스텔스기로의 진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다. 스텔스기의 핵심은 저피탐이다. 저피탐이란 Low Probability of Intercept, LPI,인데 쉽게 말해 적에게 탐지가 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 피탐 확률 감소이다. 저피탐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면적이 아주 작아지는 것이다. 아쉽게도 100% 포착되지 않는 건 없다. 다만 적이 레이더를 통해 볼 때 전투기인지 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저피탐 기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투기의 형상이다. 기존 전투기 F4, F5, F16 등을 보면 전투기 끝이 둥근 모양에 가깝다. 그런데 스텔스기인 F-22, F-35를 보면 전투기 끝이 뾰족한 모양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활약한 것으로 유명한 F-117은 거의 가자미를 연상케 할 만큼 전투기 끝이 뾰족하다. 전투기 끝이 뾰족해야 적의 레이더에서 쏜 전파가 적게 반사되기 때문이다. KF-21 역시 전투기 끝이 뾰족하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KF-21도 향후 스텔스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강은호 방사청장도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KF-21이 북한에 대한 비대칭 무기로 힘을 가지려면 스텔스 기능이 돼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확장성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군 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KF-21위 스텔스기 진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